예, 다음은 우리가 머신러닝 컨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신러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이 이미지를 줘요. 즉 입력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얘가 인지를 하겠죠. 카그너티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한다면 dog이라고 나왔던 거 아니면 cat이라고 나오겠죠. 즉 출력이 보내지는 거죠. 즉 입력이 주어지면 이게 출력이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연산량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데이터를 보통 이제 훈련용 데이터 배우겠지만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가고 요 인공지능의 이 전처리하는 과정, 연산해가지고 프로세스하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펑션이나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즉 어떤 함수를 사용한다든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측, 분석, 추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블랙박스를 통과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함수, 펑션의 개념을 좀 배웠어요. 즉 함수를 펑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인풋 값이 있어요. 뭐 0, 1, 2, 3 이러한 입력 값이 들어가면 여기에 요 입력 값 x에 플러스 1을 더해 가지고 나와줘라. 그러면 0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이게 나오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 2, 3, 4라는 아웃풋을 낼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어떠한 fx라는 요 x 값이 들어가면 이런 걸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요 x 값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변하는 숫자를 보고 변수니까 요게 들어갔을 때 요걸 통과하면 그쵸? 요 블랙박스 모양인 f라는 거를 통과하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회귀 분석 형태로 이 w 그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weight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향이라는 b bias 편향이라는 원래 주어진 고정돼서 주어져 있는 값. 근데 이것도 변해요. 이 기울기가 변하면서 요 기울기 즉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하나 고정으로 하나 갖고 있고 주어져 있는 요 자체적으로 값이 있고 이걸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상수라고 하고 그 여기에서는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기 이제 편향이에요. 한쪽으로 이제 쏠려 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y는 x가 아니라 1만큼 위에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weight죠. 그 weight가 더해서 어떠한 가중치, 이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가중치라고 하죠. 이 가중치가 더해져서 즉 EX다 그러면 1이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와요? 아웃풋으로 입력값이 1이면 2가 튀어나오잖아요. 2면 4가 튀어나와요. 2배씩 증가하죠. 그게 왜 그러냐? 이 2라는 weight가 2배씩 증가시키라는 가중치를 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좀 이따 설명하고 결국 펑션, 이 함수란 결국 통과하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아니면 프로그램이다. 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진행해 보면 우리가 어떤 x가 있어요. 그 x는 여러 종류가 돼요.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수치화를 되는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입력 데이터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림이나 음성, 문자, 로그 데이터, 숫자 등등이죠. 그럼 어떤 게 들어가요? y는 fx라고 하면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알고리즘에는 이걸 인공지능 프로그램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x의 입력치가 들어가면 우리는 y는 fx라는 어떠한 전처리하거나 연산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 y라는 출력이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예측값이다. 새로운 입력 x에 대해서 예측값은 어떤 그 결과값 y는 땡땡땡이야. 그렇게 우리가 추론하거나 예측하거나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실행은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 스트럭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개발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러닝할 건가, 즉 어떠한 적당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건가, 그게 러닝이죠. 그걸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주어진 일, 즉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일련의 수학적 절차, 단계의 집합. 그래서 요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일련의 결국 수학적인 처리 절차를 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는 명확한 목적과 입력값이 정의가 돼야죠. x는 뭔 값이다, 그리고 결과가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hortest path 알고리즘에는 최단거리 찾는 걸 알고리즘을 하면, 우리가 이게 항상 이제 목적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왜 이거 알고리즘을 하냐, 최단거리로 가장 짧은 그 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겠죠.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해줘야죠. 그리고 끝점이 있고 경유해야 되는 지점이 있겠죠. 노드라고 하는 걸 이제 정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뭐 버스를 탄다면 버스 정류장이 될 거고, 거기서 뭐 지하철을 갈아타면 지하철 정류장이 되겠죠. 출력은 이 shortest path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절차, 그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 기계학습은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내가 계속 프로그램을 할 필요 없이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클릭을 하고 반복을 시키면 그 다른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즉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고요, 그 environment죠. 거기다가 이제 입력값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D라고 해요. 그러면 걔를 학습해서 모델링을 만든 M, 그쵸? 그 모델링을 자동으로 구축해서 성능, 퍼포먼스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자가 하나씩 코딩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코딩은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동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왜 중요한가, 이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소스를 구분할 때, 왜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조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처음에 뭐냐면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 그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국 결과 해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스태티스틱, 확률 통계, 회귀, 이런 걸 아셔야 되고, 결국 이 데이터 마이닝을 즉 그 계속 발견해 가는 과정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나 패턴 인식이나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 그 다음에 연관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러닝한다, 학습한다, 그런 거는 이제 어댑테이션, 어떤 거를 얘가 적응을 하고 있고 데이터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 정보 습득, 획득 과정하고 같아요. 즉 지식 정보, 우리는 수업을 받거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수능을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는 거고, 그 전에 뭐 하냐면 시험을 봐요. 이제 본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방법을 개선하죠.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런 게 틀리네, 개선을 합니다. 머신러닝 과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형식이냐, 여기 한번 보시면 머신러닝이 이제 항상 이 데이터셋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크게 나누면은 트레이닝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걸 훈련용 데이터, 이건 학습용 데이터. 자,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든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이 항상 꼭 기억하세요. 트레이닝 데이터로만 바꾸면 안 돼요. 왜? 이게 훈련시켜서 이 모델링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모델이 구축을 하면 이게 잘 구축되었는지 이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용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비율이 보통 이제 70%, 30% 또는 80%,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는 80%, 20%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엄격하게, 더 로버스트하게 만든다고 하는 단어가 있죠. 왜? 더 강건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토익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알고 계시고, 이제 보통 이렇게 또 나눠요. 뭐 60대,
여기 20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더 나와서 요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그리고 요거를 검증용 데이터, 말 그대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경우가 있고 세 가지로 나눌 거죠. 이렇게 요건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훈련용 데이터로만 갖고 모델링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엄격하게 할 때는 60%만 이용하고요. 이 밸리데이션은 이제 60에서 70, 요거는 이제 10, 20 이렇게 보통 해요. 이거 갖고 뭘 하냐? 밸리데이션으로 검증해요. 이 모델이 잘 맞는지, 검증, 그 동일한 결과가 나온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검증용 데이터를 하고, 요것은 이제 뉴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또 요거 갖고 퍼포먼스, 즉 이거의 성능을 알고 싶은 거죠. 자, 이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 갖고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이거 갖고 검증을 하고, 이게 뭔데 하느냐? 여러분들이 요거 훈련하는 게 이제 이게 학습이에요. 러닝이니까. 그런 다음에 목표는 수능 합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밸리데이션은 뭐냐면 모의고사, 그리고 이게 본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와서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뉴 데이터가 온다고 하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가설을 검증해서 아웃풋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 y 값이 나오겠죠. 정답의 y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예측한 모델, 분류한 모델에서 이제 결과값이 예측한 모델이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y 햇이라고 하면 실제 값과 내가 모델이 만들어준 값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순서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가설을 만들어요. 알고리즘 만들어내서 선택한 다음에 그 학습에서 나온 값이 있어요. 그걸 이제 y 햇이라고 보통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햇이라고 하냐? 우리가 실제 이제 이 가설을 만든다. 뭐뭇은 뭐뭇이다.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하이포테시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학습에서 나온 값이 있어요.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서 나온 값이 있죠.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정답이 아니잖아요. 학습에 나온 값이 예측치예요. y hat 이게 이렇게 나타내면 꼭 모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y hat이라고 합니다. y hat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 값이 있어요. y라는 값이 있죠. 그렇죠? 실제 값. 그러면 요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 최소화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답하고요. 실제 값, 이게 실제 값과 내가 예측한 모델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걸 이제 cost loss 함수, lo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똑같으면 0이 되겠죠. 이제 차이가 그 0에 수렴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즉 뭐냐면 내가 어떤 집을 샀는데 내 집이 이게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빚까지 1억까지 져가지고 2억을 만들어서 이 집을 샀어요. 그땐 기대가 있겠죠. 내년에는 3억으로 올릴 거야. 근데 실제로 만약 이게 실제 값이에요. y가 내년에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거 y 햇이죠. 근데 y 값이 1억이야. 그러면 이 차이는 얼마예요? 2억의 차이가 나잖아요. 요게 우리는 0으로 만들어, 즉 실제로 3억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컴퓨터가 이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걸.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그렇죠? 옵티마이저, 그렇죠?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떠한 예측치가 y 햇은 wx 플러스 b라고 할 때 요거를 우리가 weight, 그렇죠? 기울기 또는 가중치, 요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편향 바이어스라고 했어요. 요 값이 최적화가 되는 선을 딱 긋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W하고 B 값이에요.
그래서 학습된 모델,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그걸 정의한다, 최적화한다, 피팅을 시킨다. 그래서 최종 목적인 새로운 입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단계부터 한번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수집하거나 뭐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API가 주어지죠.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데이터일 경우에는, 아니면 우리가 크롤링을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엑셀로 정리되어 있다든가. 대부분은 이제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 회사 내부 데이터를 갖고 많이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피처라는 거는 특성 정보입니다. 그 특성, 내가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로우 데이터라고 해요. 원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연구 목적이나 어떠한 뭐 마케팅 목적에 맞춰서 어떤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면 그 많은 피처가 필요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야겠죠. 그게 열로 접근해서 뽑아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특성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하이포테시스, 뭐뭇은 뭐뭇이다 라는 가설을 정의하고, 결국은 우리가 y하고 y 해시, 우리가 이걸 통해서 y 해시 나올 건데 실제 나중에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이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그걸 코스트 펑션, 여기 말하는 요거죠. 요 실제값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든다, 그걸 말하고요.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학습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은, 예를 들어서 택시비는 WX 플러스 2,000원,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2,000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10km 주행할 때 택시비는 뭘까? 얼마나 들까?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낯선 도시를 가가지고 여행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택시비는 공식이 만약 우리가 예측선을 만들었을 때 1600의 거리에 1600만큼의 가중치가 붙고 그 다음에 플러스 2,000원씩이야. 예를 들어서 메터기가 공식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저 다른 도시까지가 만약 예를 들어서 500km야. 그러면 거기다가 1,600원 곱해가지고 2,000원을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10km 택시비를 계산하면 여기에 10km를 곱하면 되니까 18,000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학습 단계란 예측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특징, 피처, 패턴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 예측할 건지 데이터의 피처를 정의한 다음에 가설을 정의해요. 그 가설은 함수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prediction, 우리가 여기 predict라고 코드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요거 뭐 배웠겠지만 dictionary, 말하다 이런 뜻이고, 미리 말하니까 예측하다 이런 뜻이죠. 즉 예측 단계 하면 최적화된 학습 모델, 함수나 알고리즘이 주어지고요. 이 학습된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예측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이 머신러닝의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머신러닝의 세 가지 타입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자, 지도학습이라는 건 어떠한, 미리 말했지만 Y, 알아요. 결과가 저게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이미지를 할 때 우리가 이미 라벨링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푸들이라고 할게요. 예, 푸들. 이거 맞나요?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는데, 푸들이라는 이게 강아지 종류를 여러분 안에서 이거 라벨링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 AI가 얘를 딱 그림을 줄 때 푸들이에요 정답지가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바로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레이블을, 즉 라벨링이 안 돼 있다, 그쵸?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거리 갖고 많이 하는데 유사한 것끼리 묶어줘요, 집단을. 그래서 구글의 뉴스 그래핑, 비슷한 뉴스를 묶어주는 거나 워드 크라우딩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분류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no labels죠. 라벨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숨겨진 구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특징 정보나 패턴이나.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군집 분석.
그걸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여기 클러스터링. 자, 그런 다음에 강화 학습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보상, 리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 페널티, 이제 벌이 있어요. 상벌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워드하고 페널티, 손실이 있는데 보상을 우리 말대로 최대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잘할 수 없잖아요. 시행착오예요. Trial and Error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나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차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지도학습에부터 보시면요. 지도학습은 라벨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주어진 거는 우리가 가장 만약에 머신러닝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렇죠? 우리가 선형 또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정답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문제풀이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 같은 게 그래요.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고 그랬죠. 어떤 저게 사람이야, 동물이야, 뭐 그쵸? 이게 독이야, 이건 휴먼이야,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라벨링을 되어 있고 레이블이 되어 있고 이걸 계속 이제 이 차가 보는 거죠. 카메라가 찍어서 보는 거죠. 이거는 뭐 픽처야, 그림이야. 왜 이렇게 안 써지죠? 픽처야. 그렇죠? 이렇게 픽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비교적 문제풀이가 쉬워요.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즉 어떤 알고리즘이 그래서 요것을 새로운 데이터가 X15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이제 어떤 Y는 뭐 모모 X, WX 플러스 B라고 지어졌으니까 이 X15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튀어나오겠죠. 그게 예측값 또는 추론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평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수가 넓으면 당연히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평부터 30평이 있다고 그럴게요. 그게 이제 이 단위가 뭐 1000만원 단위라고 생각하면 1000만원 맞죠? 이게 단위가 1000만원이면 거의 맞죠? 1000만원, 억, 10억, 그쵸? 10억이니까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게 시세는 우리가 알잖아요. 정답이에요. 라벨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아파트 그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은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W, 웨이트죠. X 값은 여기서 이제 이 1평, 10평, 20평, 30평 평수 아니면 시세가 들어가겠죠. 그 시세가 아니라 요거네요. 평수가 들어가겠네요. X 값이니까. 요게 들어가요. 여기에는 평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가중치가 붙고 거기에다가 편향, 바이어스죠. 편향된 편향값이 더해져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5라는 15평이에요. 15평수가 들어가면 이제 어떤 웨이트하고 B가 나왔는데 실제 새로운 데이터 값이 250이라는 2억, 여기서 하면 25억인가? 25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가장 적합한 W하고 B를 우리가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지지만 이미지 레이블이라고 하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 그 다음에 머그잔, 그 다음에 햇, 모자, 그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라벨링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레이블을 한 거예요. 이건 개 사진이에요, 이건 고양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라벨링이 돼 있습니다. Y 값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X 값은 각각 여러 가지 종류의 이미지들이에요. 그걸 트레이닝, 훈련시켜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라벨을 아직 정하지 않은, 붙어 있지 않은 게 얘가 강아지인가 고양이인가 맞춰봐 해요. 이제 우리는 알지만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사진이 있다고 그래요. 얘는 X16번이라는 걸 이제 하고 이제 얘를 맞히는지, 얘는 X19번이라는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막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fx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y값, 출력값이 맞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통해서 맞추는 거죠. 그쵸? 그럼 보시면 슈퍼바이즈 모델 타입은 뭐냐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파이널 exam 스코어처럼
왜냐면 뭐 평균은 아니면 뭐 94점도 되고 소수점도 있는 실수형도 나올 수 있죠. 95.2, 95.5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이진 분류예요. 그렇죠? 요거는 바이너리 하면 이진 분류. 이진 분류는 이거야. yes냐 no냐 아니면 여기 pass면 1, non pass면 0. 그렇죠? 이거고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그냥 성적표 생각하시면 A, B 등급, C, D, F, A 학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거, 그쵸? 여러 개의 라벨이 있는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Learning without labeled example. train data set 이렇게 나왔습니다. without labeled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벨이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저게 개냐 고양이냐 하는 정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특히 이제 경영학도 입장에서는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타겟 고객을 정확히 모르죠. 처음에 우리가 어쩐지 우리가 이제 STP 전략을 했을 때 타겟을 할 때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 분석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군집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명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데이터들 간에 내재된 어떠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징이나 패턴, 어떤 구조를 파악해서 분류를 한다든가 군집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가장 이제 머신러닝으로 커먼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구글 뉴스를 그룹핑한다 이거죠. 말 그대로 뭐 정치냐 연예냐 스포츠냐, 또는 이제 워드 클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토픽, 보통 테스트 마이닝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룹핑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금융권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피싱이 아주 큰 문제잖아요. 내가 카드를 국내에 썼는데 막 프랑스에서 긁었다고 뭐 이메일 문자가 온다든가 이메일이 온다든가, 바로 이런 보안 분야에서 보면은 이상행위 탐지, 이상거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지만 anomaly detection, 그렇죠? 이런 이상행위를 하는 패턴 같은 거를 탐지한다든가. 그래서 정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 뭐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 보면 레이블이 돼 있어요. Y값이 뭔지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빨간불일 때 차가 서야 되고 파란불일 때 가야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딱딱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 레이블이 없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X를 넣었는데 그 new 데이터, 이게 이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묶어가지고 같은 유사도를 갖고 있는 끼리 묶어요. 그걸 거리 갖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독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이쪽이야, 이렇게 그룹핑 할 수 있어. 유사도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고양이 쪽이 아니라 이제 강아지 쪽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보시면 레이블된 Y1, 2, 3 데이터가 없다, 정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ew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아웃풋이 올 거고,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군침이 모여야 되는데 이상한 애가 딱 있죠. 그럼 이건 비정상적인 패턴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패턴 분석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여기 시큐리티 분야,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이 인출 패턴이 이상하네 이러면은 이제 프로텍션 개념으로 뭐 비밀번호 아니면은 우리가 핀 넘버 같은 걸 요구하죠. 그런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렇게 분류 문제나 리그레션, 회귀 그 문제예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진 분류, 그렇죠? yes냐 no냐, 1이냐 0이냐, 그 다음에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쪽에서는 깊게는 못 들어갔는데요.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도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분류 문제죠. 그리고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 회귀법, 그리고 뭐 리치 라쏘 이런 거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약간 석사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언스포바드 러닝 같은 경우는 비지도 학습인데 이건 클래스 군진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K로 우리가 이 정도 군집이 되지 않을까 나눠보고 이 K가 이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임의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값. 그 K가 평균값의 거리를 각각 군집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같은 것끼리 묶거든요. 그걸 이제 K-mean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개지만 이제 DB 스캔 같은 거 요즘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density based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도 같은 그 밀도라는 게 빽빽한 거잖아요. 그 밀도가 비슷한 것끼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에 뛰어들어 있고 재미를 느껴하는 게 이제 게임 사업에서 많이 쓰는 게 강화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하죠. 우리 시행착오 한다. 우리가 시도해 봤다가 에러를 발휘해. 그래서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우리가 재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리워드를 줘요. 뭐 상을 준다 이거죠. 상벌제도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정책을 만듭니다. 펄리시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1만큼의 상을 주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페널티, 벌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습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뭐 부모님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 뭐 용돈을 더 준다든가 원하지 않으면 뭐 체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용돈을 삭감하다든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을 상벌제도. 그걸 이제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뭔가를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아바타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누적된 포상을 우린 상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몇 번 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성인이니까 좀 그렇지만 뭐 중간고사 A뿔 맞으면 집에서 100만 원이 나와. 용돈이 100만 원 이상 돼. 그러면 이제 1년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총 4번이에요.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그쵸? 이런 식으로 총 몇 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짤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누적된 포상을 최대하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최대치는 400만 원까지. 근데 이제 뭐 A 마이너나 되면 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폴리스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련의 행동들, 그러니까 계속 A 하면 B 하고 B 하면 C 할 것이다. 이런 최적의 정책, 그 의사 결정 알고리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state라고 하면 어떤 상태고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제 reinforcement 하면 강화하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이제 에이전트가 수행하면 그 액션에 따라서 플러스 2냐, 상을 주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받느냐, 페널티를 받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일단은 이제 비즈학습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learning without labeled example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해요. 정답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주체,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생각하시죠. 메타버스에서 우리의 아바타, 걔가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상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아바타가 처해진 상황,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상호작용을 합니다. 뭐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대한 리워드, 즉 상이 올 수도 있고 페널티, 벌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신이 한 행동의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리워드를 받냐, 그게 우리의 어떠한 그 최종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보상의 합이 가장 좋게 만드는 어떤 펄리시를, 즉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셀프 러닝 방식이죠. 스스로 학습, 자율학습이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에이전트 그가 이제 치즈를 먹고 싶어 가지고 먹이를 딱 했는데 어떤 액션을 터치를 하겠죠. 근데 이쪽에 치즈를 버리는데 이쪽에는 전기 자극이 오는데 이 스테이트가 얘를 탁 빨간색을 했으니 이제 벌이 와서 직 전기 자극이 얘가 이제 쥐가 잠깐 의식을 잃겠죠. 바로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보석을 얻으려면 요거 그냥 쭉 가가지고 불에 타겠다 사서 이제 망가지느냐 아니면 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이쪽으로 옮겨서 저 보석을 찾아가느냐 이런 게 이제 게임 같은 데 많이 적용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바이즈
슈퍼바이즈드, 즉 지도학습에서는 머신러닝은 선형회귀 모델이고,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는 뭐냐면 끝이 결과값이 분류 문제, 즉 이 사람을 대출해 주냐 대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현실적으로는 그걸 로지스틱이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를 하는 회귀 분석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 분류라고 하는 거죠.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게 대표적인 분류 문제 같은 게 지도학습이고, 언스포바이즈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클러스터링, 즉 K-means, 그렇죠?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는, 즉 강화학습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Deep Q Learning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머신러닝은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이에요. 퍼셉트론이라는 데서 나온.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 CNN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그 조상돌 같은 거죠. 처음 나온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이 윈도우를 훑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필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러프하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형회귀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이션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나오죠. 이제 이 태블라 폼이니까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평수가 넓으면 일반적으로는 시세 차이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피컬 폼, 즉 x1이 있을 때 y가 이만큼 관측돼. 이런 걸 이제 삼전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요. 이 보시면 일정 패턴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y에다가, 즉 어떤 x값, 여기서 보겠으면 평수가 되겠죠, x값이. 그러면 그 가격이 y가 될 거고, 그러면 어떤 x값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30배를 곱한 거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강남 아니면 서울에만 있어도 가격이, 기본 가격이 땅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바이어스, 그렇죠? 어떤 편향된 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WX 플러스 P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일정한 패턴, 그걸 예측한다는 거고, Y는 WX 플러스 P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이라고 하면 50평수다. 그러면 이제 1550,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 단위가 뒤에 뭐 1000만 단위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 표본, 샘플에서 결국 모집단을 추정하는 게 우리가 통계인데, 그 데이터 표본에서 얻어내는 결과가 이럴 것이다 하고 추리하는 예측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평부터 자 이렇게 시세가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산전도를 이게 딱딱 해가지고 일정하게 우리가 추정선을 쫙 예측선을 그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값은 여기고, 우리의 추정선하고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요 웨이트는 결국 기울기죠. 우리가 y는 x 플러스 p 할 때 a가 기울기였으니까 그 기울기 웨이트, 즉 가중치라는 거는 y 값의 변화에 따라 나누기 x 값의 변화량이에요. 즉 x 값이 얼마큼 변하냐에 따라서 y 값의 변화량이 바로 웨이트, 기울기잖아요. 그리고 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죠. 베리언스라고 하고요. 거기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각각의 거리니까 어떤 x, 우리가 예측선에서 평균을 아는 게 이제 평균은 아니잖아요. 평균에 떨어진 정도니까 거기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진 게 베리언스고, 이걸 루트를 씌우면 그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표준 편차는 결국 평균에 떨어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이라고 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 즉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고, 원래 데이터 값과 평균 값의 오차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분산이 클수록 데이터의 분포도가 평균으로 들쑥날쑥 불안정하다, 즉 오차가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예요. 실 데이터, 그걸 갖고 어떤 뉴 데이터가 왔을 때 우리의 예측치는 어떻게 될까, 그걸 우리는 진짜 실제 값을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하는 건 y 햇이라고 꼭 모자 쓴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선을 긋는 그 형태고요. 즉 linear regression, 즉 선형회귀 분석은 결국 우리가 weight wx 플러스 b로 나타냈죠. 기울기와 저편, 즉 어느 한 정도 편향된 가격, 그렇죠? 그래서 wb를 하면 예측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weight 구하는 거는 각각 x축하고 y축이 딱 찍히잖아요, 산전도에. 즉 어떠한 웨이트는 실제 값에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니까 x에서 마이너스 x바, 바가 이제 평균이에요. 변수 x값의 평균, 거기다 곱하기 y 어떤 값에서 마이너스 y의 평균, 즉 변수 y값의 평균, 이걸 두 개 다 곱해서
다 더해준 값에서 전체 그 x x의 변화량에 y 그 두 개를 곱한 같이 변한 거에 대한 것이 이제 웨이트니까 x에서 우리가 실제값에서 마이너스 x파, 즉 x의 평균이죠. 그걸 제곱해서 다 더해준 거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 b는 y파에서 y의 평균이죠. y 평균에서 wx, 그러니까 wx 플러스 b는 y니까 이걸 넘겨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x에서 x 마이너스 x바 하면은 결국 평균에서 떨어진 실제값이니까 편차죠. 즉 원래 데이터 값과 평균값이 차이고요. 요걸 제곱해서 왜 마이너스 값을 없애기 위해서 요걸 다 더해요. 그런 다음에 편차 제곱에 평균을 하고요. 이런 걸 이제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는 게 이제 놈이는 거죠. 이제 표준화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평균 분산이고요. 그 루트한 것이 평균 편차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형 회귀분석이라는 건 정리하자면 선형 함수, 리니어 펑션을 이용해서 회귀분석, 즉 x 값이 변화했다 해서 y 값이 어떻게 변한다, 즉 원인과 결과,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수리적 모델이고, 우리가 선형 함수 1차 함수 보면 y는 2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이 2가 바로 어떤 것의 2배만큼 곱해지는 거잖아. 그 웨이트예요. 가중치고요. 플러스 b, 어떤 바이어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가중치 x의 변화량에 따라 y가 얼마큼 하느냐, 이거 이 변화량. 그 다음에 편향이라는 건 위나 아래로 치우침의 변화값이고요. 편차는 원래 데이터값과 평균값의 차이고요. 분산은 원래 데이터값과 평균값의 오차의 차이입니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중요한 게 가설이라는 뜻이에요. 가설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어떤 x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추정이죠. 즉 명제 형태예요, 가설이라는 건. 그래서 선형적인 회귀분석 함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특성을 예측하는 이 함수를 찾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학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회귀분석을 y는 wx 플러스 p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하이포테시스, 즉 가설이라는 뜻이에요. 가설 hx는 wx 플러스 p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보는 말이 이제 이 머신러닝 딥러닝 가면 코스트 펑션, 라스 펑션이라는 말을 해요. 오리오 함수인데요. 우리가 결국은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온 우리 예측한 값은 y 햇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점, 예측치가 이 선을 우리가 예측선에서 있는 점이니까 이 빨간 점은 예측값 y 햇이고요. 실제 값은 이 검정색이죠. 원래 데이터값. 거기에 차이가 그걸 계산하는 거죠. 즉 hx로 유추한 값 hx과 실제값 y하고의 차이, 즉 오차는 크면 클수록 요 데이터를 대표하는 예측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차가 점점 작고, 우리가 어떤 선을 그어야 되냐면 요 오차가 제일 작아지는 그쵸? 그걸 적어야죠. 그러니까 오차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코스트, 비용이 적어진 또는 라스 값이 적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리 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었죠. 딥러닝 우리 알고리즘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경사각법, 즉 빨간 선과 노란 선 중에, 그쵸? 요게 원본 데이터인데 어떤 게 더 가설이 좋냐, 즉 빨간 선 함수를 결국은 요 원본 데이터를 가장 그 오차가 적으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선을 긋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오차가 적은 거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도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향을 조절하는. 자, 옵티마이저라고 했죠. 우리가 이 코스트인데요. 결국 에러예요. 에러가 적게끔 갖는 그 웨이트를 찾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만약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 시작점을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고요. 점점 오차가 적어지는 웨이트, 기울기 값을 찾는 건데, 요 하나씩 이제 학습하는 관계를 이제 러닝 레이트, 즉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죠. 즉 웨이트하고 또 바이어스가 이제 코스트 펑션에 영향을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예측한 거하고 실제값, 그쵸? 그거에 제곱해서 다 더해서 m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잘 보시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어디가 시작하는 점이 이게 W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어떤 시작점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편미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코스트 펑션을 그 웨이트만큼, 여기 x가 웨이트잖아요. 웨이트만큼 미분해서 편미분해서 그 다음에 이게 학습률. 근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죠. 점점 0에 가깝게 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마이너스를 취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웨이트 값을 w, 이 알파를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코스트 펑션의 미분값 기울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적의 코스트 펑션, 즉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그 w와 b를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적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목표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코스트 펑션, 즉 코스트가 최소, 라스 값이 최소가 되는 그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그렇죠? 기울기와 편향을 찾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사용회계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 f를 미분한 값, 코스트 기울기고요. 그걸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 이런 걸 이제 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나머지는 쭉 다 회계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습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게 조금 예전 거라서 텐서플로우 1.0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넘어가고,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거리가 x가 거리다, 택시 요금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요금이 당연히 증가하잖아요. 그걸 이제 선형으로 한번 택시 요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이 부과되는데, 그러면 결과값 y값 요금하고 내가 거리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 이제 실제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 요금을 이제 실제 나온 요금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러한 선형적인 모양이 있고, 그런 가설을 세워서 우리가 이걸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트레이닝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머신러닝은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이제 분할해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을 합니다. 학습 단계를 보면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피처라는 거는 어떤 열, 즉 속성 정보예요. 그거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정의합니다. 뭐뭇은 뭐뭇이다.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 즉 아까 코스트 함수가 바로 비용이 가장, 즉 라스 값이 가장, 즉 y하고 우리의 예측성이 맞는 y 핵과 그 차이가 오차인데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코스트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 갖고 프레딕션을 하는 거죠. 즉 예측이 필요한 데이터가 10km 주행 시 택시비가 뭐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 우리가 계산해 보니 모델에서는 택시비 요금, 택시 요금은 거리에서 1600배,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2,000원이, 그렇죠? 기본 요금이 있다고 그러면 2,000원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0km 갔으니까 우리가 18,000원이 나오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텐서플로 이거 보시면 이 텐서플로 1.0이군요. 베리어블 하고 그 다음에 제로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해서 뭐 이런 세션 열고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리캡이랑 복습하다 이건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포테시스, 가설이나 코스트 펑션 이런 용어들 잘 정리하세요. 우리가 비용 함수,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경사관법, 이런 내용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멀티 베리어블이라는 건 이제 여러 다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적을 할 때 hours, 즉 공부한 거, 그쵸? 그래 WX 플러스 B는 하이포테시스,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코스트 펑션은 이거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멀티 베리어블 피처 모델 하면은 이그잼 스코어를 하는데 3개의 인풋이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뭐 퀴즈 1, 2, 미드텀.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 사람의 파이널 점수는 어떨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고, 각각의 변수가 3개니까 각각이 각 가중치가 틀릴 수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간고사는 30%, 뭐 파이널 기말고사는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중간에 만약 퀴즈가 이렇게 2개 있으면 뭐 5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5%,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틀리잖아요. 그 가중치를 여기 넣는 겁니다. 어차피 이 가중치는 다 더하면 뭐예요? 100%니까 1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야.
각각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WX1 X 플러스 W2 X2 이게 다 선형이거든요. W3 X3 그래가지고 n개가 있다 보면 그것도 가중치가 있을거든요. XN 뭐 10개의 변수가 있으면 X1부터 X10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닷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행렬의 곱,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야지 곱하기해서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는 이런 거예요. 요거 이거면은 2 곱하기 3 2행 3열이니까 2 곱하기 3이라고 그러고요. 요 반드시 중요한 게 2 곱하기 3이면 여기가 앞에 같아야 돼요. 그럼 3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면 2 곱하기 2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 더하면 1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9 더하기 3 곱하기 11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곱하고 더해져서 요 값으로 가요. 그래서 2 곱하기 2 58이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프로덕트 즉 행렬의 곱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그 값들이 나온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요 하이포테시스 x1, 2, 3 세 개의 인자가 있고 요것은 각각의 웨이트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데 이거는 계산을 하려면 x1, x2, x3를 여기다 놓고 요 w1, 2, 3를 이 열방향으로 하면 요렇게 곱해지고 더하고 이렇게 곱해지고 더하고 이렇게 곱해지고 더해서 이렇게 하나로 나와요. 즉 이게 뭐냐면 1행 3열이니까 1 곱하기 3 3행 1열이니까 3 곱하기 1이죠. 그때 중요한 게 이 첫 번째에 있는 열과 이 행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앞에 3, 3을 지워주면 실제로 나온 건 이 앞에 있는 행과 요 뒤에 나오는 열이 이제 실제로 나오는 값인데 1 곱하기 2라는 건 스칼라로 나오는 거죠. 스칼라로 쓰고 벡터로 나올 수 있죠. 이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5행 3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3행 1열이에요. 그러면 여기 뒤에 거 3, 3 지워지고요. 5 곱하기 1 행열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더해줄 때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니까 요 x11 곱하기 w1 더하기 x12 곱하기 w2 더하기 x13 곱하기 w3 이렇게 하나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5행 3열이니까 여기는 3행 1열이 나와야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그 행렬 같이 공부해보는 책 탑했고요. 피처 나중에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로지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회귀 분석이랑 똑같은데 끝에가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딥러닝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알 텐데 즉 바이너리 클래스만 이중 분류할 때 쓰는 거고 그때 쓰는 모델이 시그모이드 펑션 원래 계단 함수에서 나온 이렇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0과 1 사이를 다는 가게끔 만든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확률의 범위가 0과 1이죠. 0%에서 100%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0.5를 지납니다. 그런 형태이고 코스 펑션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넘어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개의 멀티노미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할 때는요. 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써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옛날 그 텐서플로 1.0 형태인데 결국 뭐냐면 소프트맥스는요. 우리가 이제 확률값으로 나와요. 확률값으로 우리 다중분류니까 전체를 100%라고 할 때 그 중에 얘가 이 세 개 중에 얘가 나올 확률이 몇 %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얘가 첫 번째 요 x가 나올 확률이 실제값은 2지만 요 전체를 스코어인데 0.1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1로 본다 그러면 100%로 본다 그러면 요게 나올 확률이 0.7%, 20%, 10% 그래서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나온 값으로 분류를 한다.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의 정의입니다. 여기 넘어가고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 특강이니까 클러스터링 모델을 보시면
우리가 이 딥러닝을 이해하려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수상 동기를 통해서 우리 어떠한 자극이 와요. 스티뮬러스가 오면 그 입력값을 전류를 통해서 이 세포에서 축색돌기라는 걸 통해서 시냅스 화학물질로 다른 인접한 뉴런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압이 오면 우리가 압력이 전압이잖아요. 자극이. 그 시간이 있고 그게 시작이 버스트 발화하면은 다음 것으로 이제 시냅스를 가중치가 이제 시냅스죠. 가중치가 작용해서 어느 순간 임계치라고 해요. 스레스홀드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가 건들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반응을 안 하겠죠. 어떤 충격이 강해져서 반응이 오는 임계치를 넘어가면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보면 활성화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바로 이게 이 신경망을 그대로 모방한 거죠. 그래서 이 수상 돌기 보시면 시그널이 막 와요. 우리는 뭐가 아니면 오감을 느끼잖아요. 그쵸? 이게 눈으로 어떠한 시각적 정보를 받고 냄새를 맡고 후각 정보로 맛을 보고 미각으로 듣고 그쵸? 그런 오감의 시그널이죠. 그런 걸 받아서 우리 뉴런 이 뇌에 있는 그 세포 핵이 셀 뉴클레우스라는 게 이제 이런 축색 돌기를 통해서 정기적 임계치 뭐냐 1이면 발화하는 거예요. 이진 바이너리라고 그러면 0이면 발화하잖아요. 이런 이진 바이오로지컬 모델을 갖고 여기 이제 발화를 하면 다음 그 시냅스를 통해 다음 화학물질을 발견해서 다음 인접한 뉴런에다가 우리가 어떤 전기 자극을 보낸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그냥 본따서 어떤 인풋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 이게 이제 우리에는 은닉층이라고 배웠고요. 딥러닝에서 아웃풋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어떠한 활성화 함수 즉 발화를 한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진 분류할 때는 시그모이드 다중 분류할 때는 소프트맥스를 쓴다.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X1이라는 인풋이 있어요. 하나만 간단하게 본 거죠. W X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갖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통과를 프로세스 통과해서 아웃풋이 되게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가중치를 여러 개에서 자극이 올 테니까 그걸 받아서 마지막에 바이어스 하나 더 하는 거죠. 그래서 I라는 거는 어떠한 뭐 5개가 있으면 이게 x1 플러스 x1, wx1, w1x1, w2x1 뭐 이런 거 다 여러 개 선형으로 다 더해지겠죠. 그걸 다 더한 시그마를 쓴 거고요. 거기다 마지막에 바이어스 하나 붙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중합이라고 해요. 그 가중합이 이제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 이제 이진 분류일 때는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 그 형태거든요. 그걸 통해서 1이냐 0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구조라는 건 어떤 시그널이 우리 머리에서 하는 건 뉴런이라는 거 가서 축색동기를 통해서 시그널을 전달한다. 그런 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CS라고 하는데 인풋이 들어오면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온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W1 X1 곱해주고 더하기 가중합 W2 곱하기 X2 곱하고 더해주고 WN n개면 WN 곱하기 XN 더해주고 이 마지막에 고유에 갖고 있는 고유값 바이어스를 더해서 fx를 만들고 그것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나면 그쵸? 그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통과해서 어떠한 예측치 y 햇을 만든다. 이게 수학적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결국 수학적 모델을 만나면 컴퓨터에 맞게끔 우리가 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학이랑 수학적인 걸 이제 깊게는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WX 플러스 B 그쵸? 그거의 각각 여러 개의 가중합을 여기 보면 액티베이션 펑션 이진 분리된 시그모이드를 넣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요 식이 여기 가서 요 HX라는 거죠. 여기에 통과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면 Y 햇이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공이 날라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야 피해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력값들이 들어가고 이게 입력층이고 이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떻게 막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반응을 해서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로 신경망이죠. 이런 인풋 레이어가 있고 은익증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은익증 하나만 있는 걸 심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래 이게 포망했죠. 왜냐면은 그 각각의 웨이트들이 이 망을 지나면서 다 그 기울기가 소실돼요. 그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하고 영어로는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하는데요. 요 문제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선형으로 만드는 과정, 뉴럴 네트워크 DNN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은 이런 예측, 분류, 클러스터링, 연관 분석 이런 것들로 많이 쓰여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뉴런의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직선 형태의 퍼셉트론 러닝 예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뭐냐 그 차이점. 왜냐하면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 인간의 뉴런 뇌를 정보 신호 체계를 모방해서 모델링을 했다. 그리고 요 각각의 가중합의하는 비선형적 모델로 아웃풋 레이어의 y-hat을 각각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 복잡한 패턴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일 때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게 좀 특이하죠.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즉 어떤 스트레스홀드, 임계치를 벗어났을 때만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홀드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머신러닝하고 특이한 점이 비선형 문제였어요. 우리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걸 XOR 문제 그걸 이제 처음에 못 풀어서 첫 번째 10년간 암흑기가 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은익층을 만들으니까 비선형이 돼요.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됐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이진 분류가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고요. 그다음에 뭐 탄젠트 뭐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나왔는데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렐루죠. 즉 이게 뭐냐면 0 또는 x에서 가장 큰 값을 뽑는다. 즉 우리가 이미 배웠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음수가 x가 음수일 때는 그냥 0일을 뱉고요. 그 다음에 y는 x축으로 우리가 어떤 x값이 오면 양수일 때는 그걸 그대로 가는 게 바로 렐루라는 함수였어요. 이렇게 활성함수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죠. 결국 아까 비선형의 복잡한 문제, XOR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스토리인데요. 그냥 이것은 뭐 나중에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AI 뭐냐? 전체 우리가 사람이 아닌 다 전체가 이제 AI, 인공지능 신경망이고요. 인공지능이라 하는 거고요. 그 인공지능의 큰 개념은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 중에 하나의 기법인 뉴럴을 본떠서 만든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발달해서 딥러닝 된다. 딥러닝의 딥은 은익층이 2개 이상일 때 그거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딥러닝 프린시플 즉 딥러닝의 그 기본적인 원칙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요 입력을 통해서 각각의 은익층을 지날 때 이제 뭐 시그모이드를 여기 처음엔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요즘에 이거 다 은익층을 지날 때는 렐로를 쓰고 마지막에 출력층 부분에서 이제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그 문제라 그러면 시그모이드, 다중 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잘 보시면 입력층에서 프로세스를 지나서 출력으로 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feed forward, 우리가 어떤 걸 먹이다 할 때 feed라고 하잖아요. feed forward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게 오차육차파라 백프로퍼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값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건 이 은익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했는데 입력층에 있는 우리가 입력값은 우리가 넣었으니까 알 거 같거든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출력값은 알아요. 이 안에 어떻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예측한 모델, 딥러닝이 모델이 예측한 게 y-hat이고 정답 출력한 원래 정답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차이가 에러, 즉 코스트인데 그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이죠. 즉 미분한값. 그것이 이제 왜 가중치에 대한 에러에 대한 미분값입니다. 그걸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는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W,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보정, 즉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때 거꾸로 요 결과치를 아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그걸 이제 오차 역전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니시 그레디언트 현상이 중요한데, 즉 결국 여기서 오차 역전파라는 거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서 이 오차 보정을 전달되는 그 미분, 즉 기울기가, 그것이 이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소실돼요. 그래서 이 학습이 결국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줄 좀 맞추자, 줄 좀 해주자,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기울기 미분은 여기는 다 0이잖아요. 미분하면 여기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울기 미분은 어찌됐든 0과 1 사이 값이잖아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사라져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0.5 곱하기 0.5, 예를 들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 점점 값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0.00001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역방향으로 이제 한 값이 결국은 요거를 해결하는 위해서 이제 오차 역전파를 계산했고, 요 기울기가 사라지는 시그모이드 대신 만들어진 것 중에 최고가 아까 같이 말한 렐루예요.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해서 요 딱 보면 이게 0점인데 x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다 0을 뱉고요. y 값이. 그 다음에 y는 x입니다. 그 구간은 플러스 구간은 전부 미분값을 그대로 입력한 그대로 받으니까 끝줄까지 잘 학생이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요 베니시 그레디언트 현상을 이제 베니싱이라는 말이 사라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한 현상, 기울기 소시 문제를 우리가 요 해결을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를 렐루로 쓰면서 이 오류 연차파 또는 오차 역전파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건 XOR 문제는 나중에 AI 알고리즘을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그때 들으시면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 이제 뭐 이거는 수식 내용이 나오는 거고, 결론입니다. The coming age of smart machine. 결국은 스마트 머신은 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를 할 거예요. 그때 가장 그 하는 것이 뭐 여기 나오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IoT 이런 걸 다 IoT라고 하거든요. IoT도 시험에 그 ADSP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 사물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단지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제 AI는 전 산업 분야에 다 쓰이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빅데이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료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용한 것이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인공지능은 전 분야에 다 쓰이는 거죠. 전 산업 분야에 다 쓰여서 그걸 가능하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유비쿼터스 세계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하는 AWS나 애자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뭘 통해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사물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인공지능의 컨셉과 트렌드에 대한 특강이었습니다. 한 학기 수고 많으셨어요.